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매일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알찬 지식 챙겨가 보실까요? 먼저 오늘 벌어진 이슈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더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먼저 검찰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최모 씨 등의 경우 권모 씨의 소개 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모 씨 등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최모 씨 등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입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예상대로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혐의가 없다고 보고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을 해서 수사에 착수했죠. 4년 반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시세 조종을 몰랐다는 김건희 여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이다. 권 전 회장의 범행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김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 범행에 이용된 건 확인이 이미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들이랑 공모했다는 증거, 그리고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 이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의견을 물어보긴 했는데 권 전 회장 등 나머지 주범들이랑 직접 연락한 정황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그러니까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비슷한 이유인데요. 계좌나 자금을 제공한 것일 뿐이고 범행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 선수 등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지난 2010년 11월 1일, 이른바 주가 조작 주포와 선수 사이에 매도 지시 메시지가 오고 가고요. 7초 뒤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가 실행됩니다. 1, 2심 법원은 이 거래를 모두 통정 매매 주가 조작으로 봤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직접 실행한 거래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권오수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추천과 권유를 통해 매도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서 기자, 앞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재판에서는 또 다른 전주 손모 씨가 1심과 다르게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김 여사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전주인 손모 씨와 이 김 여사는 계좌를 빌려주고 자금을 댔다는 공통점이 있죠. 손 씨가 유죄라면 김 여사도 기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포 김모 씨 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달리 이 김 여사에게는 관련 정황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도 없는 만큼 이른바 전주 손모 씨와 달리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주가 조작 세력들 진술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들은 손 씨는 주가 관리 사실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김 여사는 시세 조종을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손 씨는 전문 투자자였지만 김 여사는 주식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였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검찰은 레드팀,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게 레드팀인데요. 레드팀과 논의한 끝에 결국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비판은 계속 나옵니다. 이 수사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만 4명이거든요. 수사 초기엔 정권 교체기 속에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지난 7월인데 공범들 2심 선고가 임박할 때까지 미루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오늘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는 정치적 파장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치권으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요, 검찰의 불기소 입장 발표 전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3대 요구사항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부산 금정 재보궐선거 승리로 자신감을 얻어설까요? 한동훈 대표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기존에 요구했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기되는 의혹들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뭘까요? 바로 수사겠죠.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애둘러서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서요, 명태균 씨가 공개한 문자들로 세간이 떠들썩해졌잖아요. 김 여사가 각종 의혹들을 솔직하게 밝히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 가지 있죠. 앞서 대통령실은 한 대표 인적 쇄신 요구에 김건희 여사 라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 다시 꺼내듦으로써 대통령실 반박, 정면으로 받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 한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 때 쇄신이라는 말을 11번이나 썼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들은 말은 지금 이대로 가면 너희 다 망한다, 변화와 쇄신을 하라는 것이었다면서요. 한 대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텃밭을 지키며 자신감을 얻은 걸로 보이는데요. 한 대표의 오늘 발언은 위기의 여건을 쇄신하기 위해 자신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친한계에서는 선거 막판 이 한 대표가 김 여사 리스크를 차단하면서 쇄신 목소리를 낸 게 선거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분석하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친윤 쪽에서는 선거에 패배했을 때 오롯이 책임지라고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전통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당과 정부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이것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지. 대통령실 입장도 좀 살펴보면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는 입장을 별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낼 계획이 없다고도 밝혔고요.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없습니다. 재보선 결과에 대해선 이야기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이랑 저출생 극복 같은 개혁 방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살펴보면 한 대표가 말한 거랑 좀 다릅니다. 한 대표는 선거 이후 보완 과제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필요성을 강조해왔는데 대통령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의 개혁 작업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 결과의 의미나 그에 뒤따르는 당정 쇄신 작업 등 방향에 대해서 당과 대통령 완전히 다른 인식을 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야당 입장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은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그야말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불기소가 결정된 오늘 더 세진 김 여사 특검법도 발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들어보시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이 사안을 빨리 매듭 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이러한 수사 의혹들을 포함시키다 보니 13개의 수사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이제는 사실상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면죄부 처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 재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주가 조작이랑 명품백 수수 등 8개 의혹에 더해서요.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5개 의혹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3가지로 확장을 해서 수사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지난 대선과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먼저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한번 봐보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재표결에 붙여졌죠. 여당에서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특검법도 똑같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 전원의 참석으로 재표결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됩니다.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이거든요. 여기서 8명이 이탈하면, 즉 찬성을 하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죠. 여권 내에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표결까지 가면 단일 대우 유지가 어렵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당 의원들을 취재해보니까요.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4명이지만 8명이 되기까지는 결국 시간 문제라는 거죠. 친한계에선 김건희 여사가 불기소되면 특검법 저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한동훈 대표, 오늘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받을 부분도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법안을 못 봤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다음 주 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예정돼 있죠.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과 주요 정책과 관련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 대표 조금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해서요.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독대에서 얼마나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의 방향이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관련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딸 다혜 씨의 경찰 출석 조사 일정이 여전히 조율 중인 가운데 채널A가 피해 택시 기사를 만나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다고요? 네, 저희 사건팀 기자가 택시 기사를 직접 만났는데요. 당시 다혜 씨 상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혀가 꼬부라져서 말을 못했고 술 냄새도 많이 났다. 그 눈, 다혜 씨 눈이겠죠? 그 눈이 감길 정도였다고요. 당시는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다고 하고요. 이태원 주변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아서 만약 다혜 씨 캐스퍼가 자기 택시랑 부딪히지 않았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했답니다. 피해 기사는요, 사고 직전에 다혜 씨가 신호 위반을 한 정황도 바로 옆에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보여드린 CCTV 영상 속에 피해 택시 차량이 있었던 건데 당시 영상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일단 술자리를 마친 직후에요. 다혜 씨가 이태원역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멈칫을 하는데 지금 차량이 2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교차로에서 잠깐 멈춥니다. 이때 저 앞에 노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검정색 차량, 이게 바로 피해 택시입니다. 택시기사는요, 다혜 씨 차량을 보고 직진 신호에 막 들어와서 저 차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다혜 씨가 적발되지 않은 게 신기하다고도 했습니다. 네, 사고가 난 뒤에요. 다혜 씨는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 택시 기사가 다가온 지 2분 50초 정도 후에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때 기사가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묻자 문 씨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끝이었다고 해요. 해당 기사는 당시엔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에게 기사를 보고 나서야 다혜 씨였던 걸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김 기자, 피해 택시기사가 문달 씨와 형사 합의를 마쳤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 어제 사건팀 단독 취재에 따르면요. 피해 택시기사는 다혜 씨랑 형사 합의를 마쳤고요. 상해 진단서는 내지 않기로 했다고 전해집니다. 택시기사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에 다혜 씨 변호사를 만나서 합의금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진단서를 안 낸다고 내 그런 것 같은데 경찰한테 변호사가 얼마 제시하기를 했다고. 그래서 뭘 제시를 하냐고 변호사가 제시하려고 하게 알겠다고. 그래갖고 한 거예요. 경찰관이 변호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뵙기 쉽다. 그래갖고 저 변호사 전화번호하고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다혜 씨는 합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요. 변호인을 통해서 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손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피해 택시기사 이야기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전해주더라고요. 이건 가시다가 좀 보시라고.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진짜 죄송합니다 기사님 하고 이렇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피해 기사는 받자마자 손편지를 버려서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혜 씨 측에서 합의금 입금까지 마쳤기 때문에 조만간 경찰에 합의서를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원래 피해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해서 상해가 확인이 되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도 있었는데요.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대한 언급은 있었습니까? 아니요, 택시기사가 합의 조건, 그러니까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전해지고요. 대신 합의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했다는데요. 지난 9일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통해서 다혜 씨 변호사의 연락처를 입수했다고 하고요. 택시기사가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이후 다혜 씨 변호사가 얼마 받을지 선 제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액수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하고요. 변호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에는 방북 전세기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거죠? 네, 이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이달 초죠.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조명균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었죠. 어제는 통일부와 남북관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였을 때인데요. 지난 2018년 3월에서 4월에 우리 예술단이 북한 평양에서 공연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스타항공이 평양과 서울을 오가는 방북 전세기를 운항했는데 검찰이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당시 가수 조용필을 비롯해 이선희와 백지영 등이 방북 전세기를 타고 평양으로 떠났었는데요. 그 장면 준비했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요. 기분 어떠세요, 지금? 좋습니다. 여러 가수분들하고 같이 가니까 또 즐겁습니다. 비행기는 방금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이스타항공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양에서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뜻깊은 기억으로 간직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방북 전세기를 왜 들여다보는 걸까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대북 제재 때문에 평양에 갈 비행기를 바로 못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취항하지 않은 이스타항공이 김포공항에서 평양 순환공항으로 전세기를 띄운 거죠. 대한항공이 아닌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에 전세기를 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랑 또 유사한데요. 저희가 CG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초에 평양 공연을 합의를 하고요. 3월 초 이스타항공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3월 말에 실제로 방북이 이루어지죠. 몇 달 뒤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제 전무이사로 취업을 합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취업의 대가로 문재인 정부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방북 전세기로 선정되는 혜택까지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을 하고 강제 수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은요, 문달 씨의 전 남편,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이 서 씨에 대한 부정채용 고발장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지원 관련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만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 측은요, 사위 채용과 방북 전세기는 2018년에 이뤄졌고 내가 공천을 받은 건 2년 뒤인데 이 둘을 연결짓는 건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다혜 씨가 언급됐습니다. 탈세 의혹과 관련한 질의가 나왔거든요. 강민수 국세청장은 특정 개인에 대해 말씀은 드릴 수 없다면서 세금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건, 사고 소식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걸크러쉬, 또 센 언니 이미지로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가수 제시 씨.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폭행 사건과 관련을 해서 조사를 받게 됐다는 건데 경찰에 출석한 제시 모습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고발도 지금 당하신 상태인데 혐의 인정하시나요?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맞으신 거나요? 처음 봤습니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가해자와는 어떤 관계세요?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제 씨는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왔습니다. 가해자가 빨리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자, 제 씨가 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달 29일 새벽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미성년자인 팬이 제 씨에게 다가가서 이 사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 씨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건데요. 제 씨 일행이 남성을 말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씨는 곧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술집에 있던 제 씨와 일행을 발견했는데 당시 남성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 제 씨의 팬이라서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제 씨가 안 된다고 죄송하다고 해서 저도 죄송하다고 하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구 한 명이 걸어와서 그 사람이 제 얼굴을 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씨 관련해서도 좀 덧붙였는데요. 맞는 걸 보고도 별다른 대처가 없었던 겁니다. 피해자는 많이 실망했다 털어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와 주변에 있던 제 씨 그리고 또 다른 일행까지 총 4명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폭행한 남성은요, 제 씨의 측근인 프로듀서와 아는 사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는 남성이 중국인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경찰에 확인해보니 중국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제 씨가 직접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 씨는 피해자께서 사진을 요청했지만 늦은 밤이어서 2차례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했고요. 그때 제가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갑자기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랑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강조한 거죠. 제 씨는 경위를 불문하고 불의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또 소속사를 통해서 피해자 모친과 연락해서 사과와 보상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를 찾아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제 씨의 해명 쭉 들으셨죠. 하지만 이 제 씨를 향한 시선은 싸늘합니다. 팬이 맞았는데 신고를 안 한 게 충격이다.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제 씨는 지난 2005년입니다. 제시카 H.O.로 데뷔했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대중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건 2015년 랩 경연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었죠. 이후 음악적인 부분에서도 이른바 걸크러쉬 매력을 선보였고요. 예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지금까지 대중들이 봐왔던 제 씨의 모습과 거리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중들이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 기자, 그런데요. 이 제 씨가 직접 폭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이유는 뭔가요?
그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죠. 이 사실 피해자가 제시한테 맞은 건 아닙니다. 제시가 폭행의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닌데 피해자가 제시까지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고소인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어제 조사는 밤 10시 5분쯤부터 새벽 4시 반까지 6시가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시가 또 고발을 당하는데요. 한 누리꾼이 제시의 폭행 사실이 방송된 이후에 제시를 범인 은닉과 도피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인증글을 올린 겁니다. 이 누리꾼은요, 폭행 당일 경찰이 물으니까 모른다고 답한 걸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꾼이 주장하는 범인 은닉죄는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켰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해자가 어떤 형을 받을지에 따라서 제 씨에게 범인 은닉죄 적용될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은 자국민에 대한 폭행 사건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소식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이요, 오늘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맏형 진에 이어서 팀에서 2번째로 전역을 한 멤버인데요. 제이홉 전역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건강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느낀 건 정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고와 이 헌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우리 국민들께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면 더욱더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큰 응원과 성원 그리고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역한 제이홉은 라이브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복을 입고 말이죠. 그리고 각오도 남겼습니다. 살 빼고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해서 여러분께 예쁜 모습으로 돌아가 멋있는 활동을 많이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죠. 앞서 제이홉은 지난해 4월에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요, 조교로 복무해 왔는데요. 복무 내내 모범적인 군생활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올해 6월에요.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4 강한전사 육군 발표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K-팝을 세계로 이끈 선두주자 BTS 제이홉에서 대한민국의 군인 정호석 병장이 느낀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주제로요. 전 기자, 그런데 군 복무 중에 다양한 기부를 해서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미담이 정말 많은데요. 입대 전에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장애 아동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유기견 센터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임국 유기견 센터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수공사비를 지원하고 사료도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제이홉은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 봉사 현장에 푸드트럭을 보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훈훈한 소식이 빠지지 않았는데 지난달에는 함께 고생한 군대 동기들을 위해서 MT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고 합니다. 김 기자, 그런데 전역 현장에 멤버들이 다 모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맏형 진 모습만 보이네요. 네, 아쉽게도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군복무 중이어서 현장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BTS 멤버 중에선 처음으로 지난 6월에 군복무를 마친 맏형 진만 마중을 나왔는데요. 제이홉이 전역 소감을 말할 때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들어줬다고 합니다. 앞서 진은 최근 라이브 방송에서 제이홉이 전역하는 날 납치를 해서 콘텐츠를 찍을까 싶다고 예고했는데요. 실제로 진은 제이홉을 마중 나오고선 곧바로 콘텐츠 촬영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전역을 기다렸을 팬들이 있습니다. 크게 축하 이벤트를 열었는데요. 부대 앞에 대형 에드벌룬을 띄우기도 했는데 에드벌룬도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이홉 전역을 축하해라는 에드벌룬도 걸었고 또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아미, 팬덤 명이죠. 아미가 기다린다. 이런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타임스퀘어에서는 전광판에 축하 광고가 송출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영상인데요.
제이홉의 영상들 모아서 저녁을 축하한다, 웰컴 이런 문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헝가리, 스페인,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축하 광고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서 기자, 저녁 이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겠죠. 활동 계획일 겁니다. 우선 제이홉은 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번 활동을 꾸려갈지는 어느 정도는 정해졌지만 아직은 디테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나갈 것이라고요. 현재 BTS는 진을 시작으로 제이홉, 슈가, RM, B, 지민, 그리고 정국이 차례로 입대하며 군백기를 가지고 있죠. 이 멤버들의 완전체 활동은요, 모두 전역하는 내년 6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BTS 소식까지 오늘 이야기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분명 얻어가실 지식 있으실 겁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네, 얼마 전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주선 발사 후 발사탑으로 다시 돌아온 이 대형 로켓을 젓가락 로봇팔이 다시 붙잡는 데 성공한 거죠. 전무후무한 기술력을 선보인 곳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주를 향한 꿈을 키워온 머스크가 한 걸음 더 진일보한 순간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몰랐던 이야기 더해선 인간 일론 머스크의 우주를 향한 여정의 시작과 그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이 충전될 때마다 이 지식 배터리에 불이 한 칸씩 들어오게 됩니다. 지식 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세 분의 이야기 마스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류 교수님, 지금 사진이 하나 뜨는군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인 건가요? 예, 일론의 우주를 향한 꿈의 예. 시작을 알아보기 전에서 얘들이 과연 누군가 네. 상당히 궁금한데요. 예, 지금 그 화면에서 맨 왼쪽에 있는 친구가 네. 일론 머스크 어렸을 때입니다. 예. 근데 시청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미국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예. 그 고국이고 고향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보냈고요. 네. 거기서 상당히 그 부잣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 또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이주를 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남아공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어린 시절을 거친 건데 이독실 칼럼니스트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을 알 수 있는 일화가, 흥미로운 일화가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요. 네. 어린 나이에 동생이 좀 어두워서 좀 무서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니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야.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야. 네, 그래서 어두운 것뿐이야 라고 이제 이성적인 조언을 했다고 해요. 네. 저는 듣고 나서 괜찮은 조언인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사실 어린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네. 어떤 단순히 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어두움에 뭔가 숨어 있을까 봐 약간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지극히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에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네. 나한테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사실이 도움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조언으로 했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네. 어떤 어린 시절이었고 어떤 어린 아이였을까를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둠을 공포로 보지 않고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다라는 과학적 사고가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학창 시절은 어땠습니까? 학창 시절은 그 두 가지가 혼용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라면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인 부분들이 강한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A를 받았다라는 네. 겁니다. 제가 받아보지 못한 A인데 수학에서 A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라든지 이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둠이라는 건 빛이 없다라는 개념이죠. 그렇지만 동생이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네. 이 두려움에 대한 것도 그 일론 머스크는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몽상에 빠졌다라는 것이 그 이제 선생님의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학생 기록부예요? 학생 기록부에. 그러니까 예. 한때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몽상을 한다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꿈을 키운다라든지 네.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행동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기초가 일론 머스크를 만든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그 학습 형태가 우리나라 학습 형태와 좀 비슷했던 거죠. 튀는 걸 싫어하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학생 시절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다라고 봤는데 그 속에서 튀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네. 논리적이면서도 몽상가적인 그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의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평론가님, 지금까지 종합을 해보면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굉장히 비범한데 소위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적인 기질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래 집단 안에서 만약에 내가 인정받고 같이 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보통 이런 학생들, 뛰어난 학생들이 선택하는 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파고드는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학교와 지역 도서관을 다니면서 특별히 SF 섹션은 전부 다 섭렵을 하고 책이 더 없냐. 공상과학 그쪽으로. 섹션을. 맞습니다. 네. 그런 새로운 책들을 계속 요구했었다고 하는데요. 머스크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로 꼽은 게 로버트 하인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이라고 하는 책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것도 공상과학 책이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내용은 달에 범죄자를 보내서 식민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있으니까 범죄자를 보내서 건설하는 그런 내용의 책을 보고 너무너무 또 좋아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야말로 SF, 특히 우주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수님, 이쯤에서 관련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6번째 아들 지금 이제 안고 있는데요. 6번째 네. 아들 이름을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굉장히 지금 칸이 넓은 거 보니까 아들 이름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름대로 예. 자신의 꿈과 그다음에 아이가 갔으면 하는 방향 네. 이것을 조합해서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예, 답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바로 선생님 예, 그 답을 보면 일단 먼저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을 보여주셔야 저게 얘기가 될 텐데 저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저 이름을 저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프로에서 이제 풀었는데 저게 이름이라고요? 예, 저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좀 말씀드리면 네. X는 그냥 말 그대로 X입니다. 그다음에 A와 E를 섞은 것 같은 것이 이제 애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아크엔젤 12 네? 이런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일론 머스크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옛날에 개그 프로 같은 거 보면 네. 아들이 장수하라고 김수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네, 네.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부를까요? 예. 저걸 뭐 어떻게 불러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나중에 뭐라고 하나 이제 애칭을 만들긴 하겠습니다만 예. 저도 부모지만 부모 욕심을 자식한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받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시절에 그 엉뚱하고 공상과학을 좋아했던 모습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렇죠. 있는 듯한 네. 모습인데 근데 아까 사진이 잠깐 언뜻 나왔는데 보면은 티셔츠에 오큐파이 마스라는 티셔츠를 아까 아들 안고 있는 사진에서도 입고 있고 지금 또 화면에서도 보면은 저 때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장면으로 예. 알고 있는데 저 때도 또 저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저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또 한 가지 목적으로 지금 모든 것을 이제 맞춰가고 있다라고 봐야 네. 되겠죠. 화성에 이제 식민지를 건설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그리고 앞서 이제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어릴 때 보았던 게 우주 공상 과학 소설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50대 초반인데 그때 이제 많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읽었었던 거 그리고 접했던 게 우주에 대한 꿈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요즘 애들이 공룡 좋아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거와 비슷한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연출된 사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전 네.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 한 가지 목적. 나의 목적은 오로지 화성에 대한 관심이다. 화성이다. 예, 네.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궁금한 게 왜 저렇게 목표가 화성임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거죠? 화성에 뭐가 있길래요? 예, 그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꿈이 화성에 인간의 식민지를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식민지요? 예. 그래서 지금 그 2050년에 네. 인간 100만 명을 넘는 네. 그런 많은 인간들을 화성에 이주하게 만들겠다 이런 네.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빌드업을 쌓아서 착착착착 계획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 계획의 일부로
화성 탐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머스크의 꿈이군요. 인간을 10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킨다. 이게 꿈인데 그런데 칼럼니스트님 왜 하필 화성입니까? 뭐 달도 있고 가깝게로 따지면은 달이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달은 금방 가죠. 네. 3일이면 갈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거리도 좀 멀어서 나사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유인 기술로 화성을 왕복하고 뭐 화성 표면 탐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2, 3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일단 더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달과 화성의 차이는 화성은 다른 행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외계 네. 행성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위성인 거잖아요. 또 지금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사실 뭘 원하는 거냐면 마찬가지로 나사도 달에다가 기지를 짓고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행성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예 아니 달에다 기지를 짓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화성으로 가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현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지금 현실 가능성을 따지기에는 뭐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 해저 이말리라는 소설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현재 현실화돼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성 관련 영화를 많이 봤어요. 물론 미국 영화지만 화성에 이제 고립됐다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는 이제 화성과 인공지능과 딥페이크와 관련된 또 영화들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영화 소재가 화성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공상과학 같은 경우 지금은 공상과학처럼 보이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꼭 화성을 저는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노력이 우리 인류사에 끼치는 영향력,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다양한 어떤 직업의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론 머스크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고 화성에 대한 노력들이 결국은 가든 못 가든 성공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인류의 유산으로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언뜻 아까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판적인 논조로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저 중년의 위기 스토리 아니냐라는 게 저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게 비판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중년 우울증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좀 감추고 싶어요. 중년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여성이건 남성이건 변화가 올 시기니까 신체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런 부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우울증을 푸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한다라면 돈이 많은 사람의 어떤 그 자기의 스트레스 해소의 우울증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굳이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입니다. 본인이 우울증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거기에 수많은 고용과 어떤 뭐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도모가 된다라면 정말로 필요한 거죠.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그냥 그 내 돈을 쌓고 막 있는 것보다는 저걸 통해서 계속 시도하고 고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비판한 분이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칼럼니스트.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그런 화성 이주 계획은 어쨌든 착착착착 빌드업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원래는 SF를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영어로 그대로 옮겨보면 그냥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SF를 항상 공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그 공상이었던 거를 현실 가능하게 바꾸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뭐 발사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느냐, 스페이스X 직원들이 화성에 이제 돔 형태의 주거지 건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주복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식민지를 만든다는 건 2세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주소지가 처음에 이제 주민등록을 할 때 거의 돼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번식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냥 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감도까지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예 로켓을 일종의 방주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활용을 해서 식물, 동물도 운반을 계속적으로 하고요. 화성에 온실을 건설해서 직접 자급자족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닫힌 사회로서 이렇게 닫힌 어떤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식량 재배하는 내용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스페이스 X랑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스페이스X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우주 발사가 이제 주 목적이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화성과 연계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음모론도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이런 어떤 인과관계를 좀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든 것이 화성 이주에 한번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이라는 것이 이제 방탄 기능도 있고 굉장히 하니까 저는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만 미국 경찰이 사이버 트럭
트럭을 경찰차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방탄 기능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네. 그것도 하나의 화성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X라고 불리는 과거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 이제 화성에 있는 시민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 회사 중에 이제 그 보링 컴퍼니라고 굴착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화성과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 모아보면 정말 하나의 그 일론 머스크 산하에 있는 기업들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보게 된다라면 당장 지금 화성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물론 이것이 이제 인과관계를 이제 따지면 복잡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낙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대한 집념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무조건 이거는 그냥 뭐 뇌피셜이다 이렇게 보기에도 네.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 생애부터 해서 이제 화성을 점령하겠다,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는 꿈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스페이스 X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 X의 창립 계기가 된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So I actually went to Russia 3 times to look at buying a refurbished ICBM because that was the best deal. And I can tell you it was very weird going there in late 2001, 2002, going to the Russian rocket forces and saying, I'd like to buy 2 of your biggest rockets, but you can keep the nuke. That's a lot more. And that was 10 years ago, I guess. So they thought I was crazy, but I did have money, so that was okay. 이 칼럼니스트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은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 내용을 언급한 거죠? 러시아로 갔던 이유가 사실 ICBM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사러 간 거예요. 북한에서 쏘는 그 ICBM. 맞습니다. 뭐 모든 나라가 지금 이제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데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로켓을 만들다면서. 그런데 지구본상에서 보면요. 우리가 대륙과 대륙 사이를 연결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과정을 어떻게 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보면요. 당연히 우주로 갖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ICBM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로켓 기술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심지어 그냥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ICBM은 당연히 탄두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진입이라고 하는데 그 재진입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완제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역공학으로 분해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요.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 인공위성을 쐈잖아요. 그 로켓이 뭐였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R7 로켓이었고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미국이 바로 벵가드 위성을 쏘려고 벵가드 로켓을 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실패를 한 다음에 안 되겠다.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바로 레드스톤 미사일을 가지고 그거는 바로 폰 브라운 박사가 만든 V2 미사일의 바로 그 V2 로켓의 바로 후예 같은 겁니다. 이 미사일을 가지고 익스플로러 1호를 처음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모두 로켓이라고 하는 것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유사성이 있는 거고 그렇다면 가서 내가 이걸 사올 수만 있으면 받아보자. 맞습니다. 그거 좋나요, 교수님? 예, 러시아가 안 줬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안 줬죠. 예, 그래서 엉뚱해 보일 수 있는 생각이지만 머스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포기는 그 배추 셀 때나 쓰는 단위이고 기업가라면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신념으로 삼았던 합니다. 그럼 포기를 안 하고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로켓 단가를 줄일 수 있을까? 비용을 계속 계산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왔을 텐데 일론 머스크는 그 상황에서도 앞날을 구상하면서 면밀하게 계산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점, 이 점이 오늘날의 일론 머스크를 일궈낸 어떤 기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에 러시아로부터 퇴짜를 맞았지만 내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산기를 두드린 거네요. 맞습니다. 비행기에서. 차 소장님, 그런데 이 스페이스 X 어쨌거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출범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남다른 기업이라면서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굉장히 그 회사 자체가 남다른 기업입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그 들어가는 원재료 대비해서 특별하게 이제 그 뭐죠 물건을 생산하는 비용이 싸니까 그걸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어찌됐든 상당히 많은 노력 끝에 스페이스X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관련해서 퀴즈가 관련해서 퀴즈가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칼럼니스트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데는 ICBM 기술이 있습니다만 저기 스페이스X를 혼자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스X를 만들려고 하면 특별한 인재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선호하는 스페이스X에 맞는 인재상은 5글자다. 5글자.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 너드남이라는 우리나라 용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너드남.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힌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사람을 뽑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긴 한데. 예,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은 솔로 공대남입니다. 솔로 공대남.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스페이스X라는 것이 이제 지금 미친 듯이 일해야 되는 좀 그러한 어떤 뉘앙스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앞서 너드남이라고 얘기를 한 이미지가 요즘 이제 불리는 이미지가 정말 이제 공대에서 공부만 하는 이제 오직 그것만 하는 그런 건데 한편 이게 이제 필요한 것도 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 개발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좀 세고요. 스페이스X가 어디서 발사되냐면 마샬 제도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습한 지역이고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시랑 동떨어져 있는 데서 혼자 오롯이 정말 PC 앞에 앉아가지고 이것만 해서 발사를 시켜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내가 뭐 시간을 좀 즐긴다라든지 아니면 그 일과 여가를 즐긴다라든지 이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줘가지고 성공했을 경우에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노력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이 스톡 옵션 제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결과가 나오면 나한테 보상이 크지만 만약에 결과가 안 나오면 보상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대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인 스톡 옵션까지 주면서 일을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교수님 사실 저 정도의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기업이면은 선뜻 버티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버텨낸 게 용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살인적인 강도의 노동이었었는데요. 사실 맨 처음에 이 기업을 띄울 때 일론 머스크가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애플이나 어떤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연봉에 맞춰줄 수 없다. 훨씬 낮게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화성으로 간다. 같이 가자. 이런 식의 그 멘트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지원자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성의 그 소유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말에 젊은 지원자들이 완전히 매료가 넘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에 지원하지 않고 이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인 매력도 어느 정도 스페이스의 X의 힘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해졌죠. 이게 스페이스X가 2002년 5월에 설립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한 10년 지난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70억 달러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50조 원 정도 가치가 250조 어마어마한. 여기 직원만 13,000명입니다. 솔로 공대남 애들이 13,000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담이긴 합니다만. 근데 결국 여기서 나타낸 단기적인 지금까지 성과를 놓고 본다라면 나사가 그 이제 달 탐사를 멈췄었는데 유인 탐사 계획인 아르메테스 계획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스페이스X가 발사한 위성 수가 지금까지 42,000개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사한,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제외한 나머지 위성을 발사한 것에 대한 전 세계가 발사한 것의 4배를 벌써 발사를 했어요. 이럴 정도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꼭 화성 얘기를 하지만 지금 스페이스X가 하는 것들이 촘촘하게 위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페이스X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좌표를 찍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스페이스X는 화성을 가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성과들이 나름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기들,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고를 나왔으니까 거기 다 이제 과학도였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다 40대 아저씨가 됐는데 얼마 전에 그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이 이제 착륙을 말하자면 제대로 역추진해서 하는 걸 보면서
다들 감탄을 하고 그 단톡방에 또 이야기를 나눠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그 젓가락 잡기 기술이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설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까 저는 솔로 공대란 말씀하실 때 확 공감이 갔던 게 네.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내 손으로 정말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과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좀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과학도 입장에서 저 장면,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장면을 봤을 때 저게 어느 정도의 성과입니까? 그냥 공상이었던 것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예. 보면은 그냥 설레는 거예요.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는 순간 저도 설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면서 설레면서 원래 나사라고 하는 것이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언제나 어디 한번 가보고 싶어. 저기 뭐 견학이라도 가보고 싶어. 거기 네. 갈 수 있으면 꿈이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나사가 스페이스X의 고객이 되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걸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이젠 가능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항상 내가 쫓던 꿈을 누군가 대신 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게 로켓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렇게 로켓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저게 뭐 얼마나 과학적으로 좋길래 이게 그 기술이 얼마나 진일보한 거길래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뭐 달에 갔었던 세턴 로켓이나 네. 이런 것들을 보면 1단, 2단, 3단 다 버려버립니다. 한 번 쏘면 버려요? 한 번 쓰면 버립니다. 이 쓰고 난 것들이 잔해들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전부 다 불타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끝부분에 있는 그 사람이 타고 있는 그 차량선의 모듈만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나름 또 재진입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때도 회선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이 기술은요. 1단 로켓 자체를 적절한 수준까지만 올려주고 다시 회수하는데 역추진으로 회수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이것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대량의 물건들을 좀 옮기거나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옮기는 것이 가능해진 거죠. 네, 결국에는 저게 쉽게 말하면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이런 말인 거네요. 네, 어쨌든 화성을 점령하겠다 이런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한 저희가 영상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오시죠. This is really about minimizing existential risk for civilization as a whole, and then having an exciting future that you can look forward to. 이칼럼니스트, 뭐 인류의 실존적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화성에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건데요. 네. 다른 하나의 기지는 될 수 있어도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화성은 사실 거기에 얼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미래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통 한 500만 년 정도라고 본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인류 전체가 멸종할 만한 그러니까 유인원들이 멸종할 만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업으로서 지구에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도 살 수 있게 기지를 건설해야지만 인류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성이 아닌 다른 곳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까지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 화성에 살 수 없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스타쉽 면에서 프로젝트를 뭐 그냥 폐기해야 되나요? 지금 쏘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얘기하는 네, 네. 건데 지금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견인하고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통신 기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존에 대한 많은 것들을 좀 바꾸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ICBM 기술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는데 네. ICBM 같은 로켓을 한 번 쏘는 때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안전해지고 재활용을 통해서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거를 여행의 수단, 운송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일례로 만약에 우리가 로켓을 타고 미국으로 놀러 간다라고 하면 30분에서 40분만 있으면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이 기술이 만약에 화성에 가서 거주하는 게 어려진다 하더라도 이 기술을 잘 이용하게 되면 극지에 살게 되거나 아니면 심해에 살거나 이런 식으로 주거 모듈 같은 것에도 응용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운송수단뿐만 아니라 통신 기술 앞으로의 발전하는 수많은 것들에서 대부분의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경쟁자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있어서. 예. 네, 초반에 이제 이런 로켓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블루 오리진이라고 해서 네. 아마존의 창립자가 개인적으로 또 만든 겁니다. 네. 당연히 두 분이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주 관광, 화성 탐사 이제 같이 하자 하면서 아이디어도 주고 받았었는데 그 나사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달 착륙선 제조 업체로 스페이스X만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같이 경쟁이었고 사실 일부분
부분에서는 물론이지 또 잘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로켓이 이 부분은 더 유리해. 우리 로켓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이 있어 하면서 아웅다웅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가치는 두 기업을 봤을 때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스페이스X는 좀 압도적입니다. 예. 규모의 경제까지 있고 지금까지 어떤 기술들도 워낙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다른 분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가 꼭 공룡 기업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또 프롭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예 화성에다가 이 연구를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오히려 인공위성 쪽을 더 사용한다든가 통신 기술을 좀 더 많이 한다든가 좀 달 쪽을 한다든가 아니면 좀 연구 위성을 쏘는데 더 집중하는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종류의 어떤 개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이 네. 이게 기술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겠죠. 나사 입장에서도 둘을 다 아우르는 것보다 오히려 따로따로 띄워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게 화성, 그다음에 이제 위성과 같은 것들인데 네. 베이조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그 우주로 나간다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가 같습니다만 서로 좀 추구하는 방법. 일론 머스크는 어쨌든 화성에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무조건 노력을 할 것이지만 베이조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경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돈을 벌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일론 머스크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일론 머스크의 이제 화성 점령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일론 머스크보다 가장 놀랐던 것이요. 네.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들은 옛날에 국가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옛날 냉전 시대 때 소련과 미국 같은 초거대 열강이 우주를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냉전이 끝나고 21세기에는 이제는 국가가 아니라 기업, 기업가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실현하고 옛날에 그 국가가 추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저렴하게 실현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일론 머스크의 화성 정복 그리고 우주 세계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을 해보거든요. 퀴즈 띄워주시죠. 네, 스페이스X가 선호하는 인재상은 땡땡땡땡땡이다. 그래서 퀴즈를 내주신 차수님 제외하고 두 패널 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솔로 공대남. 네, 솔로 공대남 정답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이야기 더 내일도 오후 3시 50분 저희와 함께 지식 충전해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